11월 14일 토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이항구 의원, 경제 전문가죠. 대우경제연구소 소장도 했죠, 옛날에. 전 세계의 경제판이 바뀌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나 하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주장하고 우려해온 여러가지 경제에 대한 식견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나름대로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소장, 사장 일할 때도 국가기관보다 전망이 더 뛰어났다, 이런 어떤 평가도 받았는데요. 우리 경제의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어쨌든 있는 그대로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본인이 몸소 실천을 해서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걸로 봅니다. 쉽지 않은 일을 했는데요. 이분은 한국 경제의 판이 아예 바뀌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속도가 예전보다 2배 이상 빠르다. 그런데 현상 유지가 앞으로도 안 될 거다.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더 내려갈 수 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체가 이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서 생기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반짝, 예를 들어서 내수를 창출하는, 부동산 경기를 창출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때와 금융위기 때와는 굉장히 우리 경제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상 초유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미국을 비롯한 EU, 일본, 중국 등이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역사적으로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많이 푸는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경제에 미치는 결과가, 또 변동성이, 리스크 관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이분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으면, 과거의 경제 이론대로라면 풀어놓고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이런 금융에 이 풀린 돈들이 약한, 취약한 곳을 찾아가서 투자되어 있다가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중진국들 일부가 무너지는 이런 양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우려가 남미라든지 아시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 그 다음에 산업 기능 인력,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정치권이나 관료나 기업들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고 몸만 사리고 있다. 그래서 그야말로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창조 경제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4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생산하는 비용, 그리고 거래하는 비용, 즉 코스트가 줄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 이후에 87년 이후에 돈을 많이 풀다가 부동산 위기를 맞았고, 그것이 버블 붕괴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지금 20 몇 년째 한마디로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래가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규모의 10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기업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고요. 이 대기업이 만약에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열어서 거기에서 남보다 좀 투자를 먼저 하고 판단을 먼저 해서 물건을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여서 찍어다 파는 거는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인도도 쫓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지금 상당히 쉽지 않아져 가는데, 삼성전자가 그 정도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산업이 중요하고 기술의 융합과 복합, 또 이 R&D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데 솔직히 IT와 문화예술가, 그 다음에 창업이 서로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창조경제센터에 대기업들이 다 쓰지만 쉽게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국가부채는 우리가 순 국가부채만 뭐 600억이니 이래 600조니 이야기하지만은 정부 부채 이외에 공기업 부채라든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기금도 다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 국가부채 규모가 얼마쯤 되겠느냐. 더 나아가서 이 좀비 기업도 지금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은 정치권의 눈치만 보다가 정부가 지금 앞장서서 좋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기업 개혁, 지금 뭐 포스코라든지 뭐 산업은행 같은 주요 공기업 개혁도 자회사들만 그냥 그게 뭐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따지지 않고 갖다 팔고 난 다음에 자회사 몇 개 정리해서 돈 얼마 들어갔다라는 게 공기업 구조 개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산에서 성역이 있다. 복지, 농어촌, 국방, R&D 이런 부분의 돈은 한마디로 밑빠진 도구로 이름만 갖다 붙이면 예산이 나오는데 이 분야가 제일 썩어 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터뷰 말미에요. 국회 발목을 잡는 국회의원 실명을 낱낱이 공개해야 된다. 제가 어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선 중진인 그는 이전 세 차례 국회보다 이번 19대 국회가 정말 최악이다. 예를 들면 중요한 법안이 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면 그걸 지연시키는 의원들이 누구인지 실명을 공개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그래야 유권자들도 막연히 국회가 엉망이다라는 식이 아니라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줬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야당이 서비스 산업 이 발전 기본법이라든지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뭐 때문에 어떤 쟁점으로 반대하고 있고 어떤 것을 고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그냥 반대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곤란하다. 이렇게 가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먹을 거는 재빨리 챙기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분은 더러워서 국회의원을 그만두면서 마지막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 있어야 될 사람은 떠나고 떠나야 될 사람만 악착같이 더해먹으려는 대한민국 국회. 한국의 앞으로 경제와 정치 정말 암담합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공급 과잉이다 이런 우려에 따라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즉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42.93불 42불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이 브렌트유도 45불이고요.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떨어지느냐? 원유 재고가 일주일 사이에 630만 배럴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석유가 과거의 공급 위 시장이 무너지고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는 과정에서 석유 재고가 늘어나면서 생산은 줄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그 전망 보고서에서 국제 유가가 현재 저유가 기조가 2020년까지 지속될 거다. 그 이후에 올라갈지 모른다. 그 이후에는 가봐야 하는 일이고요. 국제 유가가 2020년 후반에야 80불까지 갈지 모른다. 현재 국제 유가는 작년의 절반인 40불대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 석유의 수요가 하루 평균 9,450만 배럴에서 90만 배럴까지 밖에 안 늘 거다. 언제까지냐? 202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5년간에도요, 석유 수요가 거의 늘지 않을 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되느냐? 과거 이 수요 증가를 주도한 중국과 개발도상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에너지 집약적인 성장을 벗어나서 소비 지향적인 경제로 전환하면서 원유의 수요 증가가 크게 둔화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 초에 이번 올해 안에 석유 가격이 30불대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이것이 오래 갈 거다. 그리고 여기에 또 세일가스 오일에 관한 문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석유 가격이 이렇게 낮은 것은 과거 같으면 경제에 우리같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는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활력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게 활력이 아니라요. 그야말로 굉장히 힘든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화학업체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막 매각을 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도 보이죠. 심각하게 정말 걱정됩니다.
주요 정권회사들이 내년 이 코스피 지수 이 하단, 그러니까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1700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게 보는 이유는요, 중국 경기가 계속 이렇게 둔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에서 외환위기가 나고 있고, 국내 기업이 지금 좀비 기업 등을 지금 총선 전에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경기 전망이 굉장히 어려운 양상으로 가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체된 대환경으로 국내의 코스피 주요 기업들도 실적이 시원찮을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선진국들이 유동성을 해소를 하지 못하고 2017년이나 가야 유동성을 해소하고 내년까지는 계속 돈을 풀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부 공감을 하는지요?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인버스 ETF,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돈을 버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장지수 펀드 ETF는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거기에 연계해서 돈을 버는데, 인버스 ETF는 주가 지수가 내려가면 돈을 벌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펀드인데요. 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인들이, 이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베팅을 하기 때문에 개미들은 이 사람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따라가고, 사실 이 사람들이 주식 가격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봤을 때 내년 1분기까지 약세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스피 하단이 1850에서 1900 사이에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하락으로 잃는 돈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버스 상장 지수 펀드에 걸어서 거기에서 이 손실을 만회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결국은 현재의 제조업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국내 정권회사나 또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유가와 IS로 재정 위기에 몰린 이라크가 IMF의 관리를 갖다 받는다는 데 동의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IMF가 이라크의 경제 정책을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합의를 받는 모양인데요. 이라크는요, 지금 GDP 한 12% 정도가 이렇게 예산 적자가 나는 모양인데, IMF는 이라크 국민에게 지급하는 연료 보조금을 감축하고 공기업을 매각하라, 이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구제금융을 총 한 50억 불 정도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정부는 왜 IMF에 그러면 숙이고 들어갔느냐?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려는데 이라크 정부가 내놓은 이자율 12.5%는 아무도 안 사겠다. 너네 나라는 부도날 위험이 굉장히 높고 국가가 지금 불안정하니까 이자 더 올려라. 그래야 이라크 국채를 사겠다 하니까 국채를 못 파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IMF에 가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런데 이라크가 지금 이 국가 부채가 2년 전에 32%였는데 올해 70%까지 높아졌는데요. 이라크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로 존립할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